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는 위험한 일본 책 읽고 있고요.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똑장님 해주시죠. 네, 오늘 드디어 위험한 일본 책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선 마지막이라 한번 전체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3부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1부는 가까운 나라 판이한 문화, 한일 역사의 갈림길로서 소용돌이의 한국, 상자 속의 일본, 도시의 일본, 농촌의 조선 등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2부에서는 무시와 두려움 사이, 한국과 일본 상호 인식의 부분에서 조선이 망한 것은 반일 감정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일본 밑에 있어야 한다는 묘한 심리라는 부분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무시와 두려움 사이에 상호 인식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부 콤플렉스를 넘어서 미래로에서는 일본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6장은 천황의 국민, 공화국의 시민, 7장 민족주의의 바깥을 상상하다입니다. 먼저 6장의 천황의 국민, 공화국의 시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훈 교수께서 민족과 자유도 일제잔재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언젠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일제잔재청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제 용어를 바꾸자는 내용으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제잔재라고 주장하는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그 공문 자체에도 일제에서 쓰던 용어가 들어있었다는 게 이 작가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학교에서 보낸 공문에서 일제 용어라고 했던 것은 반장, 훈화, 휴학계, 파이팅, 간담회 등이었는데요. 공문을 보시면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해입니다. 바른 역사의식과 정체성 확립,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생활 일제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빨간색 부분인 운동, 정부, 역사의식, 정체성, 민주적, 문화, 계획 모두 일제에서 사용하던 용어라는 말인데요. 여기 보시면 민족이라는 말도 그 일본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네이션이라는 부분을 메이지 일본 지식인들이 번역하여 만들었던 말이고 사회에도 소사이어티라는 낯선 개념을 수용하려고 일본인들이 만든 말이고 정부, 운동, 계획, 민주적 모두 해당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과 선거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복이라는 뜻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로 들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대권이나 잠룡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만든 말이지만 이 단어 자체가 과거 왕조 시대의 임금과 동치시키려는 우리들의 오랜 사고 습관을 반영한 말이라 대통령이라는 말이 더 적정하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일제 잔재를 없애는 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바꾸는 것이 다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본질에 충실하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사용을 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천황인가 일왕인가인데요. 해방 후 오랫동안 일본은 이제 천황이라 불러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천황이라는 용어를 써왔으나 1990년대부터 매스미디어에서 일왕이라고 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천황이라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좀 궁금해서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지금 천황인 분들 이름을 검색했을 때 보니까 일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천황이라는 호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왜 호칭을 거부하는지 물어봤더니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한국의 대통령보다 천황이 높은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식 국명은 일본국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공화국도 아니고 일본 왕국도 아니고 이제 일본국으로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헤이세이, 레이와 등 연호로 시대를 감각하고 서로의 나이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천황이 등극했을 때부터 뭐 헤이세이
레이와 이런 식으로 연호가 정해지고 거기 몇 년인지를 가지고 연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적국이 아니므로 그 나라의 호칭을 존중해 주는 것이 성숙한 자세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천황이라고 부르고 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인데요.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천명하는 민주공화국이고 일본은 헌법 제1조가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라고 일본은 이제 천황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본의 공식 명칭이 일본국이라는 게 좀 신기했고, 천황이랑 논쟁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제 자존심이 상한다고 일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공식 명칭인 천황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계속 이어지는데요. 천황과 탄핵이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88년 9월에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병석에 눕고 이듬해 1월 7일에 사망하기까지 벌어진 일에 이제 많이 놀랐던 일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이 돌연 1억 총자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1억 명의 일본 시민들이 전부 방송국에서 쇼나 예능 프로나 CF도 안 하고 네온스타인도 꺼지고 스키지 수산시장의 상인은 장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방송 인터뷰에서 왜 그러냐는 질문에 글쎄요, 일본인이니까요. 라고 일본 사람들 모두 천황과 함께 네, 살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천황 가문은 1500년 이상 왕자를 유지하고 있고 민주는 혈통이 중요하고 능력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일본은 내 천황은 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례로 성도 없고 호적도 없고 어느 날 1971년 히로히토가 전후 최초로 구미를 방문할 때 일본 정부 내에서 논란이 된 것이 천황 폐하께서 외무성이 발급하는 여권을 들고 출입국 소속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해서 여권도 없이 이제 다니신다고 합니다. 천황은 역사상 오랫동안 권력은 없고 권위만 있었는데요. 일본의 관광지를 갔을 때 천황과의 연관을 강조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도쿄의 유명한 공원인 우에노 공원에도 가면 은사공원이라는 비석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천황께서 하사하신 공원이라는 뜻이고 저자가 일본 곳곳을 갔을 때도 천황 관련해서 부부가 참 왔던 곳, 메이지 천황이 쉬시던 곳, 뭐 이런 식으로 비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을 정점으로 해서 권위가 아래로 이양되어 사회 각계의 소권위를 만든 이 때문에 권위를 정복할 수 없고 점잖지만 좀 숨막히는 사회라고 저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2017년 한국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중앙으로 휘몰아쳐 올라가는 사회에서 최고 권력은 제왕적인 힘을 갖지만 모든 걸 책임져야 하고 일본의 권력자가 구름 위의 존재라면 한국의 대통령은 칼날 위에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만의 좀 에너지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쓰여서 네, 멋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소주제로 역사교육, 다시 우물안 개구리로 유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부가 2012년부터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온 교과목 동아시아사, 한국, 중국, 일본 비교사 교육인데요.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동아시아사가 없고 그냥 국사와 세계사만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고등학생들은 동아시아사도 따로 배우고 있구나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국사라는 말 자체가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탄생한 말로 민족주의의 산물이다라는 게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영국은 영국사, 프랑스는 프랑스사라고 부르고 일본도 요즘에는 일본사라는 말이 거의 정착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이제 한국사가 아니고 국사, 그러니까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게 좀 민족주의적 산물이라고 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강대국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자체 역사를 보는 것보다는 주변 뭐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 등 그 세계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좀 역사의 국제 감각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도 동의를 했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국사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를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게 계속 좀 유지가 되면서 성인들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을 가진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6장 천황의 국민공화국의 시민 부분이고요. 다음은 7장 민족주의의 바깥을 상상하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전에 우리나라의 외신 기자단 회견의 한 일본 기자가 우리 관료에게 식민지 문제에 일본이 뭘 어떻게 더하라는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 관료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문제이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다라고 답했다는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스스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식민지 문제 자체가 국제사회의 공감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이슈이고 세계인들에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 좀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새로운 사실인데 식민지 분쟁을 하고 있는 건 한일간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국제법을 주도하는 열강 자체가 과거 식민지를 거의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식민지 문제의 공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의 입장을 공감해 주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야스쿠니 신사의 전에 일본 총리가 2014년도에 아베 전 총리가 참배했을 때 이제 미국, 중국, 한국이 모두 그러지 말라고 입장을 표명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은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말도록 했던 이유는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A급 전범인 14명의 위패를 모시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 위패만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미국과 중국은 대환영하고 문제를 종결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한국 병합 과정에서 죽은 병사들의 영령을 모시고 있으며 유치관이라는 박물관에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을 미화하는 전시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매우 심하고 노골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방문해 본 적은 없어서 조금 궁금하기는 하지만 또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이게 민감한 문제이지만 앞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식민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세계인을 설득할 준비가 필요하고 일본 정부의 식민 지배를 통렬히 사죄하고 미래 파트너십을 약속한 1995년 무라야마 다마와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박훈 저자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일본과 한국에서 서로 정부에서 입장을 얘기했던 이 담화들에 대해서는 아베 정부, 스가 정부, 기시다 정부, 또 한국 정부도 모두 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하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고 해서 아래에 좀 세부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느낀 건 내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관심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약 4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금세기 초 식민 지배 35년간입니다. 이렇게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또 오부치 총리 대신은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하고 이때 천황 총리, 의회 등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기관들이 식민 지배에 대해 여러 번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고등학교 대학생이어서 이걸
뭐 유심히 보거나 이게 기억에 딱 남지는 않았는데,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기관들이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일본에 요구하는 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여기 마무리 전에 잠깐 이 박훈 저자가 그 과거 1995년, 1998년 담화로 돌아가자 외에 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 아키히토 천황이 이제 물러나고 상황이 되면서 지금은 나루히토 천황이 일본의 천황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키히토 천황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직계조상인 간무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 공주 무령왕릉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상황으로 천황에서 물러나 계시기 때문에 이 아키히토 상황이 원하신다면 한국에 와서 무령왕릉도 보고 두 나라가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답게 현안을 대범하게 처리해서 양국을 위해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1세기는 일본과 함께 추물인데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한국의 경우 일본을 존경하지도 않지만 무시하지도 않는 좀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동아시아사 200년 동안 일본이 신흥 강국으로 국제 질서에 도전한 것은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두 번뿐이다. 임진왜란은 농업기술 개발과 재련술, 조총으로 강국이 되었던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1870년대 말부터 시작한 산업혁명과 서양식 군대로 발전했던 일본이 청일전쟁을 통해 중국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지금 중국은 G2에 해당하는 그 세계사적 입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도전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 번영과 복지, 문화와 기술 발전을 목표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읽으면서 한국과 일본은 진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참 다른 나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1500년 동안 그보다 더 이상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였는데, 앞으로 좀 경쟁하는 멋진 라이벌이면서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좀 꿈꿔보았습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요. 일본인들의 생활 습관, 가치 방식, 사고 방식, 가치관의 저변에는 그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민족주의가 있다고 느껴왔고, 일본 민족주의의 핵심에는 천황이 있다. 일본인들은 천황제를 95% 찬성하고 있다. 한국인의 심성 저류에 흐르고 있는 성리학적 사고방식에는 보편주의적 성격이 있다. 불교든 성리학이든 기독교든 세계적인 것을 향한 강렬한 지향, 이런 보편주의적 성향이 한국인의 최대 장점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최대의 장점인 보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보편 문명에 발딛고 반일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일본을, 아시아를, 그리고 세계를 리드하자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위험한 일본 책을 읽은 소감입니다. 똑사님은 어떠셨나요?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6장에서, 예전에 뭐지, 세계사 공부할 때 일본은 음, 천황과 쇼군으로 나눠지고, 천황은 그냥 얼굴 마담 형식이고 실질적인 권력은 쇼군이 갖고 있고, 쇼군은 지금의 총리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기에 무슨 황제가 있었어, 일본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황제, 천황이, 일본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그 일본 헌법의 1조에 이렇게 쓰여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벌써 헌법에서부터 이 천황의 존재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매스미디어에서 일왕이라고 하고 천황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걸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지켜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자기네 나라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는 천황을 천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일왕으로 부르고 있는 건가? 그게 너무 고집스럽고 절대 그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한 심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일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천황과 쇼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지도 못했고 천황이 이런 존재라는 것도 몰랐거든요. 만약에 알았다면 여기에서 얘기했던 우리나라가 일본을 대할 때 이 천황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정말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는 걸 확실히 인식을 했을 텐데 그런 걸 배우지도 않았고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책을 통해서 몇 번 인식했던 거지.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근데 동아시아사를 우리 현재 있는 아이들은 배우고 있어서 외교적인 문제나 뭐 그런 데서는 실수는 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여기 책에서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천황에게 사죄 요구 발언을 했고 또 그게 일본의 여론이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명박 정부가 그거를 알았다면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외교를 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국회에 가서 한 연설이, 정말 김대중 대통령은 전략가였구나. 노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이 1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한 건 단 50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 50년 때문에 1500년을 이렇게 협력 관계, 이런 역사적인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이 발언 자체가 정말 똑똑한 외교를 하고 있었구나.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저는 또 한 번 또 놀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놀랐냐면, 식민 행위는 국제 정세에서 말이 먹히지 않는구나.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또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실하게 알았고요.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될지도 감이 잡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열강들은, 식민 행위를 했던 제국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식민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비난하는 말을 해도 그걸 먹히지 않는 말빨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일본을 상대로. 여기서 중국이 되게 똑똑한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식민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전쟁 도발국에 대한 그 사과, 그 정도인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식민지를 받았던 그 아픔은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열강들에게 이 식민지 문제를 제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면 그들이 다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제국주의 국가였고, 그들이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뭐 보상 문제며 사과 문제며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똑똑하게 외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국회에 가서 연설한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게 무엇이고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되는지 이 전략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본국이라는 것과 그리고 천황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